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게 이것도 큰 인연입니다. 저는 요즘 아마 나이가 들어가는 증자일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게 우연이라 생각이 안 되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결정된 필연이다, 인연이다,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리라고 봐요. 저를 우연히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아마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주시려고 하늘이 이런 기회를 주는지도 몰라요. 그 옛날에 어떤 재벌 할아버지 얘기인데요. 자기는 어디 가서 넘어지면 돌멩이라도 줍고 일어난다는,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은 여행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무슨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자기 비즈니스, 돈 버는 거 이거하고 연결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스쳐가는 그런 어떤 사람,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이나 이런 저기들이 있을 텐데 그런 데서 뭐든지 하나라도 주워서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농업이 뭐냐, 농업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여기 제목에서 보듯이 저는 농업, 수산업, 임업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도약, 새로운 어떤 그 확장되는 그런 시기에 있다. 그래서 르네상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농업의 르네상스가 시작이 됐다.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설명한 다음에 조금 지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나 그 가능성 이거를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기 전에 우리 그 농업과 관련된 어떤 큰 트렌드, 메가 트렌드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개방화입니다. 세계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이루어진 게 FTA거든요. 지금 EU하고 이제 7월 1일부터 발효가 될 거고, 미국 지금 이제 비준만 남아 있죠. 그 다음에 중국하고 지금 연구는 종결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협상 시작할 거고, 일본하고 앞으로 결국은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농수산물과 관련돼서 이제 과거와 전혀 다른 그런 환경으로 접어들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는 인구 변화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 5천만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2100년 가면 우리 인구 얼마 될 것 같아요? 한번 예측해 보십시오. 대충 얼마 되나요? 전번에 내가 한양대학교에 와서 학생들한테 대충 얼마 정도 될 것 같냐 그랬더니 7천만 정도 될 거라고 그래요. 아니 줄어 그랬더니 4천만? 더 많이 줄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과감하게 2천만 그래요. 그보다 더 줍니다. 지금 이 식으로 가면 1600만 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아주 큰 재앙이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아마 그렇게 안 되도록 정책도 추구해야 될 거고 우리 사회 운동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세계는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67, 8억 정도 되는 세계 인구가 2050년만 돼도 95억 정도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우리는 줄어요. 그러는 바람에 지방에 가면 농사 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외국 그 근로자도 있지만 다문화 가정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65세 이상이 물경 34%나 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인구 구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농업하고 굉장히 큰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기후변화.
지금 기후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온도가 높아지는 그런 아열대성 기후가 된다. 크게 보면 온난화 현상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이상 기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제가 어제도 제주도 갔다가 못 왔습니다. 비행기가 못 떠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왔는데 그런 안개 끼는 게 안개가 끼어도 옛날식으로 끼는 것 같지가 않아요. 또 소나기가 내려도 옛날 같지 않고 국지적으로 또 이상적으로 또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뭐 30도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상주 거기에 어제 우박이 내려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또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기후 변화, 기후 이변 이런 것도 이게 환경 변화에서 오는 문제건 아니면 지구 전체의 어떤 큰 사이클에서 오는 거건 간에 우리 농업에 굉장히 큰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제주도나 이런 데서 우리 아열대성 그런 품목, 그런 농산물도 지금 재배가 되고 그게 점점 위로 올라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과학기술, 가치 이런 거의 변화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농업에 영향을 미쳐요. 가면서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에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먹는 거하고 관련돼서 지금 요즘 새삼스럽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는 옛날 그 조상들이 식약동원 먹는 것과 약은 뿌리가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이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서양 사람들도 이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같아요. 이제 웰빙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특히 환경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이 먹을거리가 그야말로 먹을거리 자체가 오염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생산 과정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자면 OECD 국가에서요, 우리가 비료를 5번째로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이 써요. 또 농약을 OECD 국가에서는 제일 많이 써요. 1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친환경 뭐 어쩌고 우리 오래 산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 농작물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비친환경 지금 농사 관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땅이 죽어가는 거예요. 땅. 그러니까 땅이 죽어가기 때문에 뭐 물이다 뭐다 이런 거 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비료, 농약, 무슨 분뇨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우리 먹는 식품 첨가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또 그 오염된 여러 가지 우리 근원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그 의료비다 이런 비용도 아마 지금보다 더욱 증대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인식이 강화되는 게 특히 소득이 많이 이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러면 건강.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좋은 식품을 먹겠느냐. 이런 게 굉장히 어떤 인식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가령 땅이 오염되고 오염된 농산물 그러면 그냥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걸 밝힐 수 있는 기술도 있고 그걸 제거할 수 있는 기술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또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식품 관리도 생산 단계에서부터 어떤 경우는 생산보다 더 먼저 그러니까 가령 소 문제다. 이게 영국에서 이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식품을 생산 단계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다 그러면 이 광우병을 기준으로 이제 했지만 광우병 말고도요. 소고기, 안전한 소고기, 좋은 소고기를 먹으려고 그러면 사료라든가 또는 그 어떤 방제하고 그 환경 이런 게 굉장히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료다 또
그럼 그 사료를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유기 축산을 한다. 그러면 유기농으로 지은 사료, 이걸 먹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사료가 어떻게 생산됐는지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또 그러면 사료 이게 제대로 생산이 됐느냐 그러면 우리 유기농도 3년 이상 농약을 안 치고 뭐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땅이 그럼 제대로 됐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 단계 또 그 전 단계에서부터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관리하고 그런 거를 인증제도도 하고 여러 가지 추적제도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농업에 대한 관심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한번 넘어가기 전에요. 농업 누가 정의 한번 내려봐 주시겠어요? 농업이 뭐예요? 보통 저기 하면은 농업, 그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1차 산업. 이게 아주 정의죠. 개념.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거가 아니다. 이런 사례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화훼산업. 화훼산업은 먹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소득이 높아지면 산업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지금 9천억에서 1조 사이 정도 돼요, 우리는. 그런데 외국에도 이렇게 굉장히 이 부분이 소득이 높은 나라, 선진국일수록 이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도 보니까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화분 도둑 맞은 사건 난 거 있었죠. 거기에 보니까 한 분 하나에 6억 원짜리. 지금 분재 이런 거 보면 1억 원이 넘는 분재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소득이 더 높아지면 더 이 화훼 산업에 대한 이런 관심이 높아지리라고 봐요. 이것도 기술이 이제 발전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재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장미. 그러면 장미도 색깔이, 기온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그런 장미를 생산을 한다든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화훼 산업도 굉장히 중요한 농업의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완동물 시장.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한 1조 원 정도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 인구보다, 그러니까 우리 인구 비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그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소득이 더 높아지고 더 사회가 사회 구조가 좀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애완동물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이제 독일의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독일에 개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퍼드도 있고 도벨만도 있고 그런데 이 개 수출을 독일에서는 한 20억 달러 이상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액이 작년에 59억 달러였거든요. 독일은 개 가지고 20억 달러 수출해요. 그런데 독일은 군견, 경찰견 이런 훈련된 그런 맹인외 인도하는 그런 개들 있잖아요. 이렇게 훈련시켜서 많이 아주 고부가 같이 그런 개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곤충 산업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관심을 크게 가지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흔히 보면 지금 요새도 기후가 이러고 그러는 바람에 벌이 많이 죽어요. 작년에도 40% 이상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화분 매개 이런 거를 잘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농업이 아무리 무슨 산업 어떤 인프라가 발전하고 뭐하고 그래도 예를 들자면 벌이 다 죽는다. 그러면 우리 먹을 거리 없어집니다. 화분 매개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수정이 돼야 열매를 맺고 그러는데 그런 게 다 없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곤충이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 우리 쓰레기를 치우는 지렁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천적이라는 거예요. 이 천적 산업이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한번 발전이 돼야 될 부분인데, 지금 실내에서 하는 농업, 이게 굉장히 커집니다. 시설농업이라고 지금까지는 시설농업 그랬는데, 요즘에는 시설농업 플러스 이 도시농업 내지는 버티칼 팜 그래가지고 건물 내에 이제 농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실내에서 농업을 하게 되면 농약을 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 그리고 실내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농산물이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안전성이 굉장히 위해가 크게 가는 거예요. 어디 배출을 못 하니까.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방제를 하려고 그러면, 농약을 뿌리려고 하면 인건비가 많이 소요돼요. 재료비도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이 천적 곤충을 활용하면 얘들이 간단하게 어디 벽이나 이런데 봉투 하나 해서 애벌레들 벌레를 봉투 이렇게 몇 군데 꼽아 놓으면 되거든요. 그럼 이놈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해로운 해충들을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 천적 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 이게 네덜란드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우리가 네덜란드에서 많은 양을 수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수산업도 보면은, 다음에 농업 부분에서도 하겠는데요. 수산업 부분도 보면 우리가 먹는 것 말고 많아요. 관상용 물고기들도 있잖아요. 그러고 또 요즘 최근에 나와서 예를 들면 새로운 신소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홍조류를 가지고 에탄올을 뽑는다든가 종이를 만든다든가, 이게 바다고등에서 진통제를 만드는데, 이게 모르핀에서 만드는 진통제보다 1000배 정도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또 홍합을 가지고 접착제를 만들면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먹는 것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봐요. 이제 우리가 연료를 동식물에서 빼냅니다. 그러니까 석유, 지금까지 시대는 어떻게 보면 석유 중심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바이오 에너지 부분이 상당히 발전할 거예요. 지금 여기 몇 가지 예가 나오는데, 브라질에서는 지금 자동차 연료의 25%를 이 바이오 연료를 쓰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바이오 연료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사탕수수, 옥수수 이런 데서 나옵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홍조류 이런 바다 식물 여기서도 나와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이요, 곡물 소비를 1인당 얼마 정도를 하냐면 900kg 정도 한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1년에 900kg 정도 해요. 인도는 200kg 정도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700kg을 더 먹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사료. 선진국은 고기를 많이 먹어요.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한 400kg 정도 먹어요. 중간쯤 먹죠. 근데 우리도 사료가 더 많습니다. 식량보다 사료가 더 많아요. 근데 미국은 훨씬 더 많죠, 사료가. 그 다음이 뭐냐면 세 번째, 이게 바이오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곡물에서 옥수수를 가지고 바이오 연료 쪽으로 지금 옥수수의 30% 정도를 쓴다고 해요. 전체 곡물의 5% 정도를 지금 바이오 에너지로 쓰고 있어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곡물 전쟁이 앞으로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곡물이 앞으로는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한때 떨어질 수야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곡물은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옥수수에서 그 연료를 뽑아낼 때 그 석유가 배럴당 100달러면은 경제성이 있다 이랬거든요. 지금 100달러 넘어서 아마 110달러 내외에서 지금 진폭이 다소 있지만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옥수수에서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건데 앞으로 뭐 석유가 점점 문제가 되면 점점 그리고 이 추출 기술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미국 두뽕 같은 데서 이게 화학회사인데 이게 완전히 이제 농업회사가 된 거예요. 왜? 가령 옥수수에서 에탄올을 뽑아낸다. 그러면 지금 기술, 지금 품종 이걸로는 예를 들자면 한 10 정도 나오고 있다. 어떤 단위에서 말이죠. 10 정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품종 개발하고 또 재배 기술도 발전시키고 추출 기술도 발전시키고 정제 기술도 발전시키고 그러면은 이게 15, 16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술을 지금 두뽕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뽕은 지금 완전히 농업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이다, 수산업이다 이러면 먹을 거리를 생산하는 1차 산업 이게 이제 아니다. 이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데 소재 산업이다. 이게. 저는 아주 쉽게 소재 산업으로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이 다 소재잖아요. 재료. 다른 산업에서 필요한 기초 재료를 제공하는 그런 산업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플러스 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여기서 뭐 저기 돼지 있잖아요. 바이오 장기. 저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저기를 했던 그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는 그 우리나라 흔히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거 엉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렇죠. 그 줄기세포를 활용하고 저렇게 돼지에 우리 장기를 사람의 장기를 넣어서 길러가지고 이래 하고 뭐 이런 산업과 의술 이거는 유효한 거죠. 그때 황우석 박사가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떤 비정상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게 지탄이 되는 거지. 우리는 그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저런 그 산업이 빨리 발전돼야 되고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뭔가 좀 투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멈칫한 감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지금 상당히 이쪽에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런 돼지를 한 마리 기르면 한 마리에 한 1억 원도 더 가는 거예요. 저거는 그냥 돼지 막사에서 아무렇게나 기를 수 없는 거죠. 저거는 지금 반도체 공장처럼 뭔가 시설을 완전히 갖추고 위생적으로 처리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계속 어떤 그 체크도 하면서 또 그 사료나 이런 것도 특별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육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보통 농업이 아주 상당히 첨단 농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의료 소재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진청에서도 약간 시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누에고치에서 인공 고막을 만들었더니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생체에서 만든 거니까. 그리고 인공 피부 이거를 귤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성능이 좋다. 거부 반응도 없고 좋다.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화장품 무슨 머리에 쓰는 염색약을 비롯해서 샴푸 무슨 여러 가지 신약 우리 옷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식물이나 동물에서 오는 거를 더 높이 쳐주거든요. 그런 소재를 공급하는 그런 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생명산업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서 생명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명을 다루는, 생명을 키우고 생명과 관련된 이런 산업인데 이게 지금 전 세계에 350만 종 정도가 있다네요. 그중에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거는 한 1%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무궁무진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특히 저는
이 미생물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미생물은 우리 특히 식품 산업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나라는 그 발효 그 음식이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김치, 막걸리, 무슨 된장, 고추장,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홍어, 젓갈류, 뭐 이런 것도 그런 발효 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다양하고 정말 잘 발달된 그런 발효 문화,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 아주 굉장히 찾기 힘든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그게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나는 그게 굉장히 좋은 미생물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근데 어떤 분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가 좋은 미생물 균주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앞으로 우리 이 생명산업에 대한 어떤 그 시각, 그 다음에 우리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타 산업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접목시킨다고 그러면은 어떤 그 도약을 할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게 아까 그 생체 모방이라는 말이 오른쪽 위에 있었어요. 제가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 그 가령 주사 바늘이 있습니다. 주사를 지금도 저도 맞으면 싫어요. 그냥 맞기 전부터 그냥 거기가 아픈데, 그거를 모기는 물 때 모르잖아요. 근데 모기의 침이 얼마나 부드럽냐 이거예요. 쇠같이 날카롭지도 않은데 그 모기 침이 우리 피부를 탁 뚫고 들어와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피를 다 빨아먹고 가도 모를 정도로. 가려운 거는 그 물질에서 나오는 그런 거죠. 근데 옛날에 보면 여름에 텐트 치고 자면 텐트 밖에서도 물잖아요. 그러면 주사바늘을 그렇게 만들어 볼 수 없겠느냐. 저는 벌새 그거 보면 너무나 신기해요. 그 1분에 20번에서 많은 저는 120번을 그 날개짓을 한다고 그래요. 벌새 있잖아요. 근데 그 벌새가 그 정도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근육이 어마어마하게 돼야 될 거예요. 우리 현대 과학으로 그걸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그리고 1분에 막 120번씩 진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에너지를 엄청나게 먹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러면서도 그 벌새들이 그렇게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날짐승 중에 뒤로 가는 건 벌새밖에 없다는데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위로도 가고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나를 수 있는데, 헬리콥터나 비행기를 그렇게 만들 수 없냐 이거예요.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방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잘 만들어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살펴가지고 흉내를 내면, 모방을 하면 굉장히 우리 과학이 발전될 거다. 지금까지의 과학은 좀 뭔가 자연을 탈취하고 파괴하고 뭔가 쟁취하는 그런 거였다. 그리고 석유에 중심을 둔 석유 산업 자본주의였다. 앞으로는 과학기술도 이렇게 생체 모방 기술, 또 이걸 꼭 생체 모방이라고 하고 생물 모방이라고도 그러고 여러 가지 저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유럽에서는 자연 자본주의라고 그래가지고 꽤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이런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어령 선생께서 생명 자본주의라는 말을 썼어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작년에 우리가 생명 산업 대전을 하면서 내가 우연히 연설한 내용을 알게 돼가지고 이분을 뭐라 그럽니까? 그 대회장으로 모셔가지고 같이 강연도 듣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 7월에 한번 이거를 대대적으로 우리 생명 자본주의에 대해서 어떤 이론 정립도 하고 또 어떤 앞으로의 추진 방향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를 민간 차원에서 논의해보자. 그래서 세미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저는 자연자본주의라는 것보다는 생명자본주의라는 게 조금 더 좋은 표현 같아요. 왜냐하면 자연자본주의라는 저기에도 어쩐지 자연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그 소재 중에
석유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뭐라 그럴까요? 꼭 살아있는 그거에 집중은 안 됐지만 지금은 뭐냐면 심지어는 문화까지도 사람이 활용해서 소득으로 하고 산업하자 뭐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자연도 굉장히 우리한테 주어진 자원이니까 이걸 활용해 가지고 어떤 산업화를 하자 어떤 이런 저희가 좀 들어있는데 생명자본주의라는 말에는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명자본주의라는 이런 말이 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농업의 큰 변화의 단계가 4번 정도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그 4번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만 이렇게 하고 몇 사람만 이러냐면 그렇지 않고요. 미국에서 그 오바마 대통령도 연설을 통해 가지고 농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 먹여 살릴 먹을거리, 차세대 성장 산업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사르코지 대통령이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농업 투자를 좀 확대해야 된다. 그런 걸 강조하면서 이 나노공학, 우주산업 이런 거하고 비견할 만큼 앞으로 미래 산업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일본도 지금 신농업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이런 생명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빌 게이츠가 지금 이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분은 보니까 후진국이 지금 잘 살지 못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농업에서 자립을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식량을 지원해주고 뭐 돈을 지원해주고 그럴 게 아니라 농업 자체, 생산 능력 자체를 키워주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지금 후진국이 2종류의 후진국들이 있어요. 하나는 물이 굉장히 부족한 후진국. 아프리카나 사막 가까운 이런 데. 또 한 군데는 물이 너무 넘쳐서 후진국, 동남아 이런 데. 그런 데들은 농업 생산성이 굉장히 낮아요. 씨를 뿌려도 잘 되지 않고 생산성 자체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그러면 빌 게이츠 생각은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첨단 산업, 아까도 쭉 얘기했잖아요. 농업, 우리 그 기술이 굉장히 발전돼 있다. 그러니까 농업 기술뿐이 아니라 나노 기술, 무슨 저기 여러 가지 어떤 컴퓨터 기술이 무슨 필요 있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품종 개량 같은 걸 하는데 옛날에는 수확이 1년에 한 번 되는 거다. 그러면 10년쯤 해야 뭐라 알 수 있잖아요. 지금 한 1년이면 돼요. 그런 조건들을 줘가지고 돌려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변에 발전된 이런 과학을 이용해가지고 가령 옥수수를 물이 어떤 키우는데 100이 필요해요. 근데 물이 20이나 30만 필요해도 그만큼만 줘도 농사가 충분히 될 수 있게끔 품종이나 농업 경작 기술을 발전을 시키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개발된다 그러면요 정말 대단할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도 지하수가 부족해요. 중부에. 그래서 농업에 앞으로 문제가 돼요. 농업이 물을 굉장히 많이 쓰는 산업입니다. 그렇죠? 우리 더구나 쌀, 물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물을 많이 쓰는 산업들이 이런 품종, 이런 재배 기술 발명을 한다고 그러면은 사막 이런 데서 막 풀이 돋아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이냐 그러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시드밤 그래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사막에서 막 풀이 돋아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씨를 폭탄처럼 그 영양분을 넣고 이래서 넣어가지고 쫙 사막에 뿌려놨는데 사막에 풀이 돋아나는 걸 봤어요. 물론 얼마간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빌 게이츠가 그런 지금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됐는데 이 문제 해결 못하겠냐. 그래서 특별히 기금을 설정해가지고 이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가능하면 생명산업 그러는데 우리 기존을 얘기할 때는 농업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발전을 한번 시켜볼 수 있겠느냐. 저는 우리 이순신 장군 대단하다고. 23전, 23승. 아마 이런 저기는 세계 전사에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뭐 누구든지 한 번쯤은 이렇게 패할 수도 있고, 12척까지면 300여 척 되는 데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야 되는데 이순신 장군은 다 이겼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이게 포탄.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일본 저기가 조총으로 무장한 거를 알아요. 물론 배에는 다 함포가 있었죠. 그 당시.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접근전을 벌였을 때 조총을 이길 수가 있어요. 화살이. 왜냐하면 조총은 한 번 쏜 다음에 장전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한 2, 3분 걸리겠죠. 그러니까 아주 근접을 하면 화살이 더 나아요. 바로 빼서 쏘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중간쯤 됐을 때는 이 화살은 부정확하니까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접근전에는 괜찮겠는데 멀리 있을 때는 함포 사격으로 이 사람들을 좀 교란을 시키고 거기서 완전히 끝장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를 개발했어요. 아무튼 사거리가 일본보다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한 거 용서하세요. 10m 정도는 더 멀리 나가게 하자. 이런 저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나와 있는 포신 이걸 개발하고 주조수를 발전시켰겠죠. 포탄도 개발을 하고.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됐겠죠. 저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걸 2, 3년 전부터 그거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래가지고 보면 특히 처음 이제 해전이 시작됐을 때 정말 그대로 해요. 함포 사격을 해서 일본 선박 완전히 반 이상 박살 내놓고, 그리고 저쪽에서 뭐 정신없을 때 접근해가지고 접근전하고. 그래서 우리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군사 피해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적들은 뭐 엄청나게 뭐 빠져 죽기도 하고, 또 목을 자른 거는 뭐 중국에 다 줬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농업도 이렇게 좀 뭔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여기서 참 하나 얘기해보면 신립장군은 실패했잖아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순신 장군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대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신립장군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빨리 근접을 하면 걔네들을 교란시키고 제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뭘로 하려고 그랬냐면 이분은 기마대를. 그러니까 말로 쫙 달려 들어가가지고 순식간에, 그러니까 총 한 번 쏘면 순식간에 들어가서 교란시킨 다음에 화살로 제압을 할 수 있게 돼요. 생각은 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삼열로 한 거 아시죠? 삼열로 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앉아서 총을 탁 쏴면 쏜 다음에 뒤로 가. 그러면 두 번째 열에서 총을 쏴요.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면 세 번째 열에서 총을 쏘고. 그러니까 막 돌아가니까 연속 발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립장군이 개활지에 진을 친 거거든요. 왜냐하면 말을 빨리 들어가가지고 제압을 하려고. 그런데 말이 접근하기 전에 다 말하자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어떤 과학적 사고, 합리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농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농업이 신성하다. 농업은 불쌍하다. 특별한 영역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농업은 과학이다. 이걸
정말 뼈저리게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넘겨보세요. 여기 얘가 있는데 숫소 한 마리가 있어요. 송아지를 18개월 기르면 1974년에는 290kg이 됐어요. 근데 요새는 와가지고 570kg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딱 배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품종 개발, 사료 기술, 방제 기술, 기타 여러 가지 사육 노하우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이 결정적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다 여기저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모르는 거죠. 모르고 그냥 매년 조금씩 늘어나서 모르는지 어쩐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돼지도 보면은 어미돼지 한 마리를 길러서 시장에 내요. 그런 거를 측정을 해요. 근데 돼지는 6개월에 아니라 한 5개월 20일 전후 해가지고 한 배를 낳아요. 그러니까 새끼 낳고 그다음 또 새끼 낳았는데 걸리는 기간이. 그러니까 12마리씩 낳거든요. 한 번에. 그러면 최대 낳으면 1년에 27, 8마리 낳아요. 그러면 몇 마리를 살려서 내보냈냐 시장에. 왜냐? 그게 다 살아서 못 나가거든요. 중간에 아기 때도 죽고 키우면서 죽고 병 들어서 죽고 그래요. 지금 네덜란드가 24마리가 나가요. 근데 우리는 평균이 14마리 정도 돼요. 이거는 옛날 자료라 저기 한데 14마리. 그러니까 10마리 정도 우리가 떨어져요. 그런데 여기 품목조합, 양돈 조합에 있는 사람들은 평균 내면은 18마리. 거기서 잘하는 사람 10%, 상위 10% 해보니까 20~30마리 돼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술적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안 돼가 아니고 이렇게 양돈의 경우는 제가 보기엔 한 30%는 돼요. 양계의 경우는 제가 보니까 한 60%나 70%는 세계 어디다 내놔도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업마다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닭의 경우도 한번 봐요. 닭고기 1kg을 생산하려고 그러면 사료가 얼마 들어가느냐. 그거를 사료 요구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회사 거예요. 1997년에 2kg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1.6kg예요. 우리나라 평균은 1.8kg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로 보면 10년 전 수준이에요. 이 회사는 그러니까 10년 정도 앞서가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게 뭐냐면 이 회사도 아주 인류 회사인데 매년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험실에서는 1.2kg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라고 그러는 게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기술이 꼭 이것뿐이 아니죠. 뭐 사료를 만드는 기술도 다 다르고요. 심지어는 돼지를 기른다 그러면은 돼지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조명은 몇 룩스가 되느냐. 또 밑에 바닥은 뭘로 깔아주는 게 돼지가 제일 증체량이 좋으냐. 어떤 데는 음악을 틀어줘요. 음악을 틀어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음악에도 전번에 어떤 집을 갔더니 음악도 클래식, 조용한 걸 틀어줘야 된대요. 요새 나온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주면 애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잘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이제 과학의 힘으로 전부 분석되고 반영되고 그렇게 사육되고 그렇게 재배가 돼야 된다. 네. 다음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거 같은 사료라도요 다 다릅니다. 뭐냐? 그게 이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어떤 좋은 병원이다. 의술 수준이 높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의사 실력, 그 다음에 장비 실력, 약의 실력, 병원 이런 건축술이나 이런 것도 발전해야 되듯이 우리의 농업이 발전하려고 그러면 사료 만드는 것도 사료를 어떻게 만드는 게 잘 만드는 거냐. 배합 기술, 그 다음에 그 흡수되는 거,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관련이 됩니다. 또 사료를 어떻게 주느냐. 그런 것도 관련이 되고
이 수산 양식 하는데도요, 사료를 줘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스웨덴에서 꼭 수입을 해요, 사료를. 그 수입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그 배합 비율도 그 고기에 자기 기르는 고기에 맞게 돼 있지만은, 이게 고기는 바닥에 떨어져 버리면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 물 속에, 수중에 체류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고기가 다 먹을 때까지 이게 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좀 물이나 빛, 지열 이런 거 전부 다 기술입니다. 이스라엘은 거기는 물이 굉장히 부족한 데예요. 그죠? 사막지대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빗물이 떨어지면 빗물의 95%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빗물을 활용하는 기술이 무지무지 발전돼 있어요. 그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제가 전번에 중국을 가니까 중국 건조지대 이런 데 그 물 활용하는 이런 그 인프라를 이 사람들이 다 어드바이스 해주고 투자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네덜란드는 빛이 부족한답니다. 그러죠? 북반구에 있으니까. 그리고 빛이 약해요. 광량. 우리나라는 광량이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이런 거 하면은 그냥 비닐하우스에서 뭐든지 그 속에서 길러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의문을 가졌거든요. 왜? 가령 오이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수박은 햇빛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박을 기르는 데는 비닐하우스에 빛 투과율이 높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 대한 어떤 특별한 기준이나 검증이 안 돼 있거든요. 왜? 우리는 빛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광량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건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는 난 그게 이제 해봐야 된다고. 뭔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빛이 많이 들어와야 빨리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네덜란드는 빛이 광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리온실을 만드는데 유리를 개발해요. 산란 유리. 또 그 안에도 하얀 그런 페인트를 전부 칠하는데 그런 페인트 이런 것도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농업도 이제 그런 기술이다. 물론 인건비 전략하는 자동화 기술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치료하는, 병을 치료하는 기술이라든가 또 가공, 포장 뭐 이런 게 다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이 농업이 옛날식으로 이래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자, 제가 시간이 있으면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해도 끝이 없겠는데, 지금 생명산업의 이제 기술 개발에다 아까 두뽕 얘기를 했는데요. IBM이 차세대 대박을 터뜨릴 그런 기술을 아마 굉장히 요새는 뭐 R&D 투자를 옛날에는 2%, 3% 그랬잖아요. 요즘은 막 15%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13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연구를 뭐 10개 과제인가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IBM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인데 그 중에 농업 부분 저기가 아까 빌 게이츠 얘기할 때 했던 그 물을 적게 쓰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품종 개발 이런 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농업 연구는 물론이고 지금 미국에는 유전자 변형 이것도 연구가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일부 시민단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이게 죄악시하고 이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연구는 연구대로 해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과학이 지금 동원돼서 이쪽에 움직임이 산업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지금 네덜란드에 PTC 플러스라고 있어요. 농업 교육을 시켜주는 기구예요. 여기 우리 농민들 일주일씩 보내가지고 이렇게 선진지 시찰하고 오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은 파프리카 하는 분인데 평당 30kg을 생산하던 분이 70kg을 생산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양돈, 아까 MSY라는 거 있죠? 그거를 13마리를 시장에 내던 사람이 지금 22마리를 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 같은 시설, 같은 모든 그런 속에서 이런 어떤 그 기술 습득을 하고 나서 이렇게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농업은 경영입니다. 경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지금 소가 요새 한 잘하면 700만 원, 대개 600만 원 이렇게 이제 되나 봐요. 근데 이 할아버지 800만 원 받아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옆에 청년 70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무지 좋아해요. 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비용이 700만 원 들어가서 한 마리 팔 때마다 1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근데 뒷집 청년은 200만 원씩 버는 거예요.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누가 농사를 잘 짓는 거예요? 그 소득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 농업을 해서 소득을 높여야 되는데 소득을 높이려고 하면 물론 판매가도 높여야 되지만 비용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경영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근데 농업이 실제로는 이게 어렵게 돼 있어요. 막 그 가계비하고 혼합이 되고 이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쌀이다 그러면 쌀을 뭐 한 달에 이렇게 재배해가지고 나가고 들어오고 막 이러면 비용 무슨 수익 계산이 어느 정도 대칭을 이루면서 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10개월 후에 나오는데 10개월 동안 계속 투자를 하니까 장부 정리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소는 2년 반을 키우는데 매번 내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지 적게 쓰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다음 넘어가세요. 아무튼 내가 소를 한 마리 기르면 한 마리당 얼마를 벌고 있다. 내가 쌀 농사를 지으면 300평당 얼마를 벌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자기 나름대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업 계획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가 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해 가지고 소득을 요번에는 2천만 원 올렸는데 내년에는 3천만 원 올려야 되겠다. 이런 사업 계획이 있고 그거를 지난다면 평가하고 자기 잘못된 좀 이렇게 개선을 하고 이런 게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아까 저기하고 비슷한데 요거 그냥 지금부터는 제가 아무렇게나 얘기할게요. 이 쌀 농사를 짓는 이 사람들 1244농가를 농진청에서 소득을 조사했어요. 그래가지고 300평에 얼마 되냐 기준화 해가지고 줄을 세워봤더니 1등은 14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꼴등은 28만 원 적자를 본 거예요. 농업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내가 블로그에 그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농민이 댓글을 달아서 장관님 조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300평의 조수익이 한 90만 원 정도 되거든요. 90만 원이 조수익이란 게 뭐냐면 총수익, 수익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총수입, 아니 매출액이에요. 총 매출 90만 원인데 순소득 140만 원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얘기 안 되니까 장관님은 조수익도 모르십니까? 이 소리예요. 그죠? 근데 그건 평균이고 우리가 시장에 나가면 쌀 값이 다 다르잖아요. 10kg 이렇게 해놓고 어떤 쌀은 한 2만 1,000원, 어떤 거는 3만 원, 어떤 거는 4만 5천 원 그래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많이 받았다는 쌀이 80kg 한 가마에 60만 원. 그러면은 10kg에 얼마죠? 한 8만 원 가까이 받은 거죠. 신문에 났잖아요. 왜? 기능성, 친환경 그런 특별한 농사를 지어가지고 또 마케팅도 굉장히 잘한 거지. 많이 받을 사람한테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농업도 마케팅이 필요한 거예요. 품질 향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똑같이 하면서 90만 원 조수익이니까 거기서 수익은 50만 원이나 60만 원
그게 끝나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140만 원 버는데 어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10% 잘하는 사람 10%를 평균 내니까 94만 원이에요. 124명. 그 사람들은 농사를 그렇게 잘 짓고 마케팅도 잘하고 그러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 10%를 평균 내니까 2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이라고 그래서 다른 거 다 똑같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농업을 그래요. 농업이라는 업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대상물, 자동차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게 자동차 산업이고 쌀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게 쌀 산업이고 파프리카를 생산해서 파는 게 파프리카 산업일 뿐이지 농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뭐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다 똑같아요. 경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시간 관계상 지나가서 쭉 이 스위스는 커피가 하나도 생산이 안 되지만 커피 가공 제품을 9억 달러 이상을 팔아요. 코코아 하나도 생산 안 되는데 9억 달러 이상 팔아요. 인삼 별로 재배하지 않으면서 3억 달러 이상 팔아요. 우리는 1억 달러. 우리는 홍삼 만들어 쪄가지고 뭐 기르는 것도 힘들지만 그거 뭐 가루 만들고 뭐 차 만들고 뭐 해서 1억 달러 정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진세니아라는 그런 물질 뽑아가지고 고기능성 식품 만들어서 그렇게 팔아요. 그러니까 식품 산업하고 연계가 돼야 돼요. 조금이라도 가공이 되고 그 가공되는 단계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신소재 산업으로까지 발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이제 비로소 생명산업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예, 다음 여기는 쭉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가가치가 여기 우리 그 식품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덜란드가 농식품 수출이 한 850억 달러 전후되거든요. 우리는 농식품 수출 작년에 59억 달러였습니다. 거기는 농민수 우리 10분의 1밖에 안 돼요. 33, 4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농식품 수출을 850억 달러나 하는데 거기 시장이 한 5억 명 정도 되는 데거든요. 거기가 지금 아마 동구고 뭐 이런 데 들어와 가지고 그 소득이 아마 1만 5천 달러 내외 될 거예요. 거기하고 똑같이 하면 우리도 5억 명 이상이 이 비행기 타고 한 2-3시간 거리 안에 그런 인구가 살고 있어요. 더구나 우리는 막 소득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에다가 더 좋은 거는 중국은 완전 짝퉁 시장. 자기네도 못 믿는. 그래서 요새 애들한테 우유를 지네 우유는 못 줘요. 한국 우유 그러면 굉장히 좋아. 일본 우유 더 좋았는데 일본이 저렇게 이제 방사능 문제 제기돼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앞으로 좋은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식품 그 안전에 대한 이런 그 시스템이나 어떤 인식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이 시장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예, 쭉 넘어가세요. 요거만 얘기하고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뭐냐면, 우리가 돼지를 기른 다음에 도축을 해요. 도축장에 갈 때는 돼지가 등급이 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그래서 돈을 달리 받아요. 1등급은 많이 받고 2등급, 3등급은 적게 받고. 그런데 고기가 돼가지고 슈퍼마켓 가면은 등급이 없어요. 거기는 상품, 하품 뭐 이런 게 없어요. 어디서 생산된 거 정도만 있지. 그러니까 섞어 파는 거예요. 우리는 도축을 할 때 전기 충격으로 도축을 해요. 그래서 살에 피가 터져 들어가요. 그래서 고기가 맛이 없어져요. 20% 이상, 어떤 사람은 30% 이상 그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럽은 어떻게 하느냐? 재워요. 수면. 살짝 도축장을 들어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재워요. 그래서 죽인 다음에 피를 다 뽑아내요. 그래서 아주 고기가 굉장히 맛있게 유지가 됩니다. 상품성이.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신경을 쓰냐면 돼지가 도축장에 들어오면 자기가 어떤 육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스케줄까지 다 미리미리 짜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이제 만듭니다. 돼지고기를. 그 돼지고기가 이제 EU하고 FTA가 우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 관세율이 20%가 이제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5, 6년 되면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이 될 거라고 봐요. 엊그제 잡은 네덜란드, 덴마크에서 엊그제 잡은 돼지고기 비행기 타고 냉장고기로 싹 들어와서 우리 슈퍼마켓에 깔린다. 그래서 나쁜 거하고 막 섞어진 우리 고기랑 유럽의 고기랑 딱 이렇게 있으면 주부가 어느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그걸 불을 보듯이 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돼지를 기르는데 온갖 정성을 다한 거예요. 돼지 품종 개발도 하고 재배한 그 사육하는데 사료비도 지원하고 시설도 지원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도축하면서부터 지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자는 돼지 고기를 사는데 돼지를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돼지 고기를 사는 거지. 근데 우리는 돼지 만드는 데만 정신을 쏟은 거예요. 우리 농업이 그렇게 된 거예요. 쌀도 마찬가지. 벼를 생산하는데 온갖 신경을 쓰지. 벼 도정하고 그 다음에 좋은 쌀밥이 나오는데 신경을 우리가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이 그런 것들이 잘 돼야 되는. 지금도 가령 돼지고기다 이런 거를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대형 패커를 투자하고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 양돈업계에서 반대를 해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왜? 우리가 돼지고기가 잘 팔려야 내 돼지가 잘 팔리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돼지고기가 안 팔리게 되면 내 돼지가 안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75% 정도 돼지고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 몇 년 내에 아마도 50% 정도로 내려갈 거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 이제 새롭게 한번 변신을 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농업은 희망이 있어요. 굉장히 잠재력이 있습니다. 여기 쭉 한번 올려보세요. 저는요, 우리나라 요즘도 뭐 고구려 백제 얘기 나오던데 우리나라 대학생들한테 어느 시대가 가장 자랑스럽냐고 그러면 고구려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이라고, 지금. 고구려 때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고구려 때는 땅이 중요하니까 땅의 영토인데 지금은 경제력, 경제 영토가 지금 우리가 이 면적으로 하면은요, 남한만 하면 전 세계의 0.07%래요. 그리고 남북한 합치면은 0.15%인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부 경제력으로 하면은 남한만 하면은 1.8%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0.07%의 땅에서 1.8% 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굉장하잖아요? 그거를 비교를 하기가 하면 중국하고 비교하면 돼요. 중국이 우리보다 땅이 44배 넓거든요. 근데 GDP에서는 5배 좀 넘어요. 그러니까 한 8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중국 옛날에 우리가 고구려가 넓다고 그러지만 중국 조금 일부 그 위에 올라간 정도였거든요. 근데 중국에 거의 우리가 아니지. 8분의 1이 아니지. 까꿀루지요.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이건 제가 그냥 우기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국가별 부의 지도 해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땅 규모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 엄청 커요. 여기가 우리나라입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기술 수준, 경제력 뭐 이런 게 평균적으로 11, 2등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변 과학기술 뭐 이런 경제력, 능력, 국민들의 자질 이런 모든 걸 동원하면 우리 농업 금세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농업이나 수산업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분야에서
어떤 그 리더 국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제조업도 모든 부분에 1, 2등 아니잖아요. 우리 1, 2등 하는 그런 분야들이 있듯이 농업에서도 또 어업에서도 분야별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